예,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호라고 합니다. AI 리터러시 전문 지식과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요. AI 리터러시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뉴스에서 인공지능 관련 용어가 나오면은 용어나 개념들을 더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고요. 전문 지식과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약간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딱히 적을 게 없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도 한현 교수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어떤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경영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아카데믹한 측면을 강조해서 강의를 하려고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고요. 목차는 크게 AI, ML, DL 이렇게 돼요. ML은 머신러닝, DL은 딥러닝입니다. 이런 거는 해외 뉴스에서 많이 가끔씩 나오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했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AI, ML, DL 다른 점이 뭔가?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니 머신러닝이니 딥러닝이니 사실 일반인들은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셋은 명확하게 달라서 이거를 좀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일단 이해를 해보자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이 AI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제일 작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연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사실 역사가 좀 있습니다. 엄청 최근에만 발전된 게 아니고 보시면 1950년대부터 발전을 했다 나와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이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중간중간 한 번씩 컴퓨팅 자원의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기술적 한계로 한 번씩 좀 문제에 봉착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매번 깨고 와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 머신러닝, 그 다음이 딥러닝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지 말로 하자면은 AI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시스템, 프로그램 등의 통칭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어떤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들은 다 AI로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단어이죠. 그리고 머신러닝은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더라도 입력값을 통해서 컴퓨터가 새로운 규칙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뒤에서 머신러닝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배울 건데, 그러니까 원래 머신러닝이 아닌 컴퓨팅 기법은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입력하면 너는 내가 A를 입력하면 너는 1을 출력해. 내가 B를 입력하면 너는 2를 출력해. C를 입력하면 3을 출력해. 이렇게 매뉴얼리,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짰었어요. 그런데 머신러닝은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단순한 작업은 어, A, B, C, D, E, F, G 그런 데이터셋을 주고 여기서 너가 자동으로 하게 하는 거죠. 학습을 시켜서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DL, 딥러닝은 머신러닝 기법 중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다층 사용한 기법입니다. 이게 바로 아티피셜이 인공신경망인데요. 인공신경망이 이제 요즘에 깊게 쓰는데, 깊다가 영어로 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깊게 쌓았다 해서
딥러닝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아니 인공지능은 당연히 학습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이 아닌 인공지능을 한번 예시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않는 인공지능이란 것이죠. 예시가 뭐냐면은 이 강아지를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2000년대만 해도 컴퓨터 이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약간 도우미 역할을 해주던 개예요. 그러니까 Q&A 시스템인데 이거를 좀 친근하게 형성한 거죠. 무엇을 도와드릴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부팅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정해진 그런 텍스트를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 입력을 메시지를 여기다가 전달을 하게 되면은 얘가 답을 못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예, 이게 학습을 하지 않은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뭔가 질문을 받으면은 그 대답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컴퓨터에 구현을 했다라는 점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이 발전을 해서 지금 여기는 챗GPT 입력한 건데 만약 강아지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외계인을 만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고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없을 거야 아마 이게 이런 텍스트가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너레이트를 하죠 얘가. 네. 그러니까 이런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해라 라고 매뉴얼리하게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그런 연관 함수 관계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 보면은 얘는 학습이 된 AI다, 머신러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또 이제 ML이 아닌 AI도 가져와 봤는데요. 예시로 예, 옛날 구글 번역기인데요. 밤을 먹었다. 밤이 영어로 뭐죠? 잘 모르겠는데 I ate the night. 이거는 허무맹랑한 소리죠. 옛날에 백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백조를 스완이라 하나요? 그거를 이 숫자 백조 플러스 한 이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멍청하죠. 이게 과거의 인공지능이었다면은 왜냐면은 어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인간의 지능의 영역인데 그거를 모방한 거잖아요. 그래서 AI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요즘에는 디벨,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이런 잘 발전된 번역 툴로 발전한 모습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좀 학습한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그걸 한번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의 엄밀한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A computer program is set to learn from experience E with respect to some class of tasks T and performance measure P if its performance at task in T as measured by T improves with experience E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학습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이 태스크가 있는데 이 태스크를 그 잘해내는 측정하는 게 P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experience E가 없을 때 측정했던 P보다 experience가 있을 때 측정한 이 P가 높아지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학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톰 미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정의한 건데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러닝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mlist 데이터셋 이게 글자 쓴 거 이게 뭐 1인지 알아맞히는 그거 문제거든요. 이것도 유명한데 여기서 태스크는 이 디지트, 이 문자들을 알아맞히는 거죠. 이게 7로 써져 있는데 사실 컴퓨터는 이거 7로 바로 맞추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그 글자를 7로 맞추기, 그러니까 제대로 글자를 맞추기 이게 태스크인데 퍼포먼스 메저 P는 제대로 맞춘 비율의 제대로 맞춘 비율이 되겠고 트레이닝 익스피리언스는 데이터셋이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이런 10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있을 거야. 한 몇천 개, 몇만 개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익스피리언스 E가 됩니다. 그래서 머신이 그 몇만 개의 데이터셋을 보고 제가 0 이거를 딱 줬을 때 이거 알아맞혀봐. 그래서 0으로 알아맞추면 성공을 한 거죠. 만약에 이 5만 개의 데이터셋이 없었다면은 이 0으로 알아맞추는 거를 잘 못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한번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싶어서 가져와 본 거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퍼포먼스 메저 P가 상승한 경우는 어떠한 인풋에 특정 아웃풋을 출력하도록 매뉴얼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스코어를 올리고 싶은데 학습을 안 시키고 스코어를 올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냥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출력을 하도록 손으로 싹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1000번이 됐든 10,000번이 됐든. 물론 이제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니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닝이 없이 이 스코어,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딥러닝을 설명을 할 때 인공신경망이 깊이 쌓여 있으면 딥러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인공신경망이 뭐냐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인간의 신경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인공신경망.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신경망을 구현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런데 네, 그렇고요. 근데 이 구조는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알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사실 딥러닝이 부활한 이유라고 써 있는데 딥러닝은 과거에 한번 연구가 됐었어요. 그 전장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사실 이게 AI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지속돼 왔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그런 연구는 굉장히 흥미로운 과제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중에 이제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당연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죠. 읽어보면은 1번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딥러닝의 단점이 보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과적합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과적합이라는 것은 너무 저희가 학습을 시켜준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 예측을 해서 새로운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잘 못 맞추는 현상을 과적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규칙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과적합인데 과거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어떤 뭐 논문 몇 개가 이거를 해결을 해서 요즘에는 보고를 했죠. 그렇고 GPU 등 하드웨어 2번 CPU 등 하드웨어의 발전에 따라 느린 속도 극복. 예. 요즘에는 GPU 같은 이런 프로세싱 유닛이 잘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딥러닝을 돌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사실 요즘에도 제가 돌리면 한 1시간 넘게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이랑 기술 환경이 달랐던 덜 발전됐던 과거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뭐 한 1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상용화를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극복이 됐다. 그렇고 3번 빅데이터 시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해지.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려면은 이 트레이닝 익스피리언스 E,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데이터가 그리 많지 않았죠. 예, 과거에는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뭐 핸드폰도 있고 SNS도 있고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것도 다 기록이 남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엄청 방대해졌기 때문에 머신러닝, 그러니까 학습을 통한 컴퓨팅 향상을 더 잘 도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고요. 네, 다음으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봤습니다. 인공지능은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받으면은 train,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학습한 걸 바탕으로 테스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따로 테스트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얘가 잘 학습이 된다, 얘가 잘 예측을 하나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충분히 잘 예측한다 하면은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얘가 좀 멍청하네 싶으면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예, 이 말입니다. 예시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판매량 5천, 4천, 1000, 뭐 진주 다이아금, 매출액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인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죠. 2000 금, 1000 다이아, 500 다이아인데 이 매출액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데이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 위의 데이터셋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켜서 이 학습을 시킨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한테 표에서 매출액을 예측해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매출액 300만 원, 2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이 예측이 맞아, 잘 됐어 하면은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은 지도학습인데요. 예, 지도학습인데 그 인공지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틀 안에서는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은 이렇고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어떤 카테고리, 분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먼저 지도학습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 변수의 정답을 알고 있을 때 학습을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그 예시랑 똑같은 건데 이 경우에는 인공지능 모델이 매출액을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도학습은 뭐라 했습니까? 목표 변수의 정답을 알고 있을 때가 핵심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0금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1000 다이아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500 다이아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내가 정답을 맞췄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도학습이고요. 다음은 비지도학습 보겠습니다. 지도, 비지도. 여기서 달라진 게 이 B자인데 얘는 그래서 목표 변수의 정답을 모를 때 학습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매출액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모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뭐 트레인 데이터를 써서 어떻게 학습을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좋은 상품인지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상품인지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지만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 5천 진주얘가 좋은 상품인지 모르고 4천 다이아가 좋은 상품인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한테 한번 너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너의 예측은 어떠니? 그런 건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시다. 3개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2개는 안 좋은 거, 마지막 1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지도학습의 경우랑은 다르게 저희가 채점을 할 거예요. 그 채점 방식이 얘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배울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AI 리터러시 교육이니까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름의 채점 방법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얘가 잘 예측을 했네, 안 했네. 그렇게 해서 이 모델을 더 발전시킬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다른 말로 뭐 하면은 이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네 줄은 O라는 그룹에 묶어놓은 거고, 에메랄드, 은, 이 줄은 X라는 그룹에 묶어놓은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화학습인데요. 사실 앞에 있는 지도, 비지도 그런 것보다 강화학습이 좀 어려워요. 강화학습은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보상을 하나 줘가지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겠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그런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AI 모델이 행동을 할 거예요.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보상을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AI가 보상받은 거를 생각을 해서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은 정책, 그러니까 뭐랄까 행동 방침, 폴리시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정확한 정의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상태 집합을 S라고 행동의 집합을 A라 합니다. 보상의 집합을 R, real number, 실수죠. 어떤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매 시점 t에 에이전트, 그러니까 강화학습에서는 보니까 모델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라는 의미에서 에이전트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자신의 상태 ST와 가능한 행동 AST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ST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펑션이죠. AST를 가지고 있고, 에이전트는 어떤 행동을 취해요. 스몰 a를 취하고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상태 ST1, 그러니까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보상 rt 플러스 1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은 비난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시행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 시행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해서 이 보상값 R, 최종 보상값, 어떤 최종 점수, 그런 거를 최대화하는 폴리시를 수립하는 겁니다. 예시로 보면은 카트폴이라는 유명한 예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수레에 달려있는 막대기라는 예시인데, 보시면은 지금 이 막대기가 넘어지지 않게 카트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매 초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막대기를 안 쓰러지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까의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환경은 카트폴 시뮬레이션, 이 환경이고요. 행동은 이 수레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기가 서 있으면은 플러스 1점, 쓰러지면 시행을 종료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카트를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3점을 주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한 번 섰고,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총 3점을 획득을 했고요. 근데 RLL 해가지고 좀 오래 있었으면은 보상을 7점 받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만 생각했을 때는 더 오래 버텼으니까 두 번째 경우가 인공지능이 채택하는 폴리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단순한 예시이긴 한데 실제로는 더 엄청 많이 있겠죠. 경우의 수가. 네, 그렇고요. 간단한 예시였습니다. 그렇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다룰 건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시작하면 일단 프롬프트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프롬프트란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AI 모델과 상호작용할 때 AI 모델에게 제공하는 입력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들 써가지고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는 말 그대로 GPT에게 저희가 따닥따닥 입력하는 그 입력값을 말하는 거고요. 사실 근데 프롬프트는 요즘에서야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많이 쓰니까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지. 사실 프롬프트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어떤 그런 작은 창 그런 것도 다 프롬프트라고 불러서 좀 광범위한 의미의 프롬프트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이냐? 원하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GPT에게 저희가 뭐 입력을 하더라도 잘 질문했는지, 아니면 별로 질문을 잘 못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좋은 프롬프트를 찾아가는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왜 좀 배우면 좋냐 그거를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챗GPT 같은 이런 LLM의 작동 원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트랜스포머 기반 LLM인데 요즘에 GPT나 뭐 클로드 뭐 있을까요? 플렉시티? 그런 거는 다 트랜스포머 기반인데요. 트랜스포머는 이제 token and probability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입력을 하면은 하나하나의 토큰이 있어요. 이게 각 색깔로 칠해진 게 하나의 토큰인데 얘가 하나 토큰이고 얘가 하나 토큰이고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하면은 어떤 토큰을 하나씩 생성을 하는데 토큰 생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여기는 위로 시작을 했는데 I가 될 수도 있고 U가 될 수도 있고 뭐 He가 될 수도 있고 She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토큰을 생성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토큰이 위라고 해서 위를 생성했으면은 그 다음에 토큰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위 다음에는 어떤 것이 올 것이며 그 것들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확률이 높을까 해서 이 어퍼스트로피 RE가 제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No 생성하고요. 다음 strangers to love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트랜스포머 기술에 기반한 LLM의 작동 원리인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LLM 모델,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사실 이게 하나하나씩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토큰을. 하나 이렇게 생성하는 거라서 약간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요즘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퓨전 폴리시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우리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쓰는 기술인데 이미지 생성할 때 쓰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거를 LLM에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에 기반한 LLM 작동 원리는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내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왜 배워야 하는가? 그거는 바로 프라바빌리티에 이게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좀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간단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노말 인풋,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원하는 출력값을 얻을 확률은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엣지 인풋,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출력값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질문을 했다 하면은 이 원하는 출력값을 얻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어, 네. 예를 들어서 GPT한테 1을 시키는 것도 사실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1을 시키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부하 직원이 있는데 되게 모호하게 지시를 했어요. 모호하게 지시를 했어요. 보고서를 써와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어떤 보고서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형식이 갖춰지는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작성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는 어떤 기업용 성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싶은데 그냥 부하 직원한테 보고서를 작성해라. 이게 노멀 인풋이 되는 거죠. 그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시키면은 그 부하 직원이 제가 원하는 그런 기업용 성과 보고서를 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낮겠죠. 명확히 지시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엣지 인풋을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기업용 성과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건데, 그 형식은 3단락으로 만들고, 폰트는 11폰트로 하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뭐랄까 구체적인 지표들을 보여주도록 해.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주면 부하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말한 대로 딱 이렇게 생성을 해서 저에게 주겠죠. 그래서 원하는 출력값을 얻을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 책을 보고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 했는데 이게 좀 내용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 PPT 안에다가 이제 다 포함을 하려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면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The Five Principles of Prompt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큰 5가지 대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Give direction, 방향을 설정해라. Specify format, 형식을 명시해라. Provide examples, 예시를 제시해라. Evaluate quality, 퀄리티를 평가해라. Divide labor, 업무를 분담해라. 이렇게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지금까지 조성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